전저점 손절 잡고 22.75 그러면 약 90틱, 손절 90틱, 익절 90틱, 또 익절이 되죠. 네, 반갑습니다. 리온 인베스트먼트의 티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봇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요번에 이북을 개정을 했는데 무료 체험을 신청해 주시면 개정된 이북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봇 지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피봇 지표가 처음에 나온 계기가 투자은행이나 전문 트레이더들, 데이 트레이딩을 이제 하기 위해서 단타를 치고 싶은데 그 기준선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던 게 이제 피봇 지표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사실 가격 차트의 선을 나타내주는 그 비율을 나타내주는 기술적 분석 도구 중에 또 많이 쓰는 게 4등분선이나 3등분선, 그리고 엘리어트 피보나치 선 등을 이용을 해서 파동의 비율을 잰다든지 지지나 저항의 개념으로 진입 청산 손절에 대한 근거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피봇 지표를 제외한 다른 작도를 사해서 사용을 하는 기술적 지표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모두 똑같은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설정한 기준선에 의해서 시장을 상대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 나스닥 11,000에서 피보나치를 긋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12,000에서 긋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작도의 기준들이 너무나 상이하다 보니까 사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툴은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 피봇 지표 같은 경우는 전일의 종가, 고가, 저가를 가지고 당일의 선을 나타내기 때문에 특히 선물 트레이더들, 큰 자금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는 기관에서의 투자자들이 이 피봇 지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해당 피봇 지표의 저항이나 지지 라인이 됐을 때 반등이나 되돌림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선을 보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피봇 설정하는 방법은 캔들을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쪽에 기준선이라고 있습니다. 기준선. 그래서 우측에 보면은 피봇이라고 돼 있고, 기준선 1차, 2차, 1차, 1차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 다 체크를 해주시고 기준선 표시를 누르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피봇, 기준선, 그 다음에 지지선, 저항선들이 표시가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고점이다 보니까 차트를 많이 줄였을 때 당일의 기준선이 있는 것이고, 그 위쪽으로 1차 저항선, 2차 저항선이 있고, 그 밑으로 1차 지지선, 2차 지지선이 있다. 그래서 피봇선을 활용하는 기본 개념이 지지선에 닿았을 때는 지지나 반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현재 여기에 있는데 피봇 기준선쯤까지 왔다. 그럼 여기서 매수하고, 가격이 상승을 해서 피봇 1차 저항선까지 도달을 했다. 그러면은 해당 저항선에서 매도를 하고, 이런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피봇 기준선이 어떻게 계산이 돼서 나타나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트레이딩뷰라는 그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 키움증권은 기준선이 당일의 기준선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 차트에 있는 기준선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과거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트레이딩 뷰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보면은 피봇 수식이라고 해서 값들이 다 있는데, 일단은 이 피봇 기준선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값을 의미하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점선이 있죠. 날짜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07시에 선물시장이 개장을 하니까 07시에 이 선이 형성이 됐고, 전날과 오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피봇 기준선은 전일에서의 값을 가지고 와서 기준선을 만들기 때문에 이 전날에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여기 보면은 기준선이 전일의 고점, 저점, 종가 나누기 3으로 되어 있습니다. 값을 가져오는 게 전일의 고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장 높은 값이 이거죠. 고점, 저점, 종가는 여기죠. 고점과 저점과 종가의 값을 더해서 나누기 3을 하게 되면은
전날의 움직임의 평균값이 되는 겁니다. 물론 고점과 저점으로만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평균값이 나오겠죠. 근데 이 피봇에서 추가로 넣는 것은 종가값.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어제의 캔들 움직임에서의 끝난 값이 고가와 저가와 사이에서 어느 정도쯤 되는가를 보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평균을 낸 값이 오늘의 피봇 기준선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1차 저항선은 전일의 저점을 빼게끔 되어 있고 1차 지지선은 전일의 고점을 빼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준선에서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전일에서의 이 저점 값을 뺀다는 것은 어제 매도 세력들이 최대치로 가격을 몰아붙였던 그 매도의 힘을 빼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항선의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매도 세력들이 최대한으로 힘을 냈던 그 값을 빼버린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지지선 같은 경우는 어제의 고점을 기준선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이 값을 빼버리게 되면은 최대치로 매수 세력들이 밀어붙였던 가격대를 제외하고서의 그 값을 나타내면은 S1 1차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저항선이 있는데 전일의 고점에서 전일의 저점을 빼면은 이 폭이 나오게 되겠죠. 전날에 캔들이 움직였던 변폭이 나오게 되고 이 기준선에서 어제의 변폭을 더해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차 지지선도 기준선에서 어제의 변폭을 빼라죠. 이거는. 자, 그러면은 현재 기준값에서 어제의 변폭을 빼게 되면은 2차 지지선이 되는 거죠. 어제 일봉상에 최대로 움직였던 그 변폭을 오늘의 기준값이 되는 피봇 기준선으로부터 최대치로 나타내서 표현한 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일의 움직임이 1차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 어제의 최대 변폭을 넘어서는 움직임이 나왔다라면은 그 방향대로 더 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추세가 형성이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제의 고가를 넘어서는 그리고 어제의 움직임의 최대 변폭을 넘어서는 어떤 변동성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매수 움직임이다. 반대로 가격이 1차 지지선을 돌파하고 어제 최고 변폭이 되는 값을 넘어서는 어떤 움직임이라면은 그 방향대로 더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선을 나타내는 것은 지지선과 저항선으로서의 역할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피봇을 사용하는 방법에는 첫째, 지지와 저항 값으로 활용한다. 그러면 과거 차트를 한번 돌려보면서 보겠습니다. 나스닥 5분봉인데 어제 움직임 보면은 1차 저항선에서 이게 돌파가 안 돼서 저항을 받고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날을 보게 되면은 1차 저항선이 돌파가 됐죠. 이제 그 다음 값이 되는 2차 저항선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2차 저항선이 돌파가 되니까 상승을 추가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추세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날도 보면은 1차 저항선에서 저항받았고 기준선을 돌파를 한 다음에 1차 지지선에서 또 지지를 받았습니다. 자, 지지받고 기준선에서는 저항받고 또 1차 지지선이 돌파가 되니까 2차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날은 지지선에서 한번 지지를 받았지만 추가적으로 저항이나 지지값까지 움직이지는 못했고 기준값 근처에서 이런 식으로 횡보를 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은 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지지선이나 저항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움직임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자, 앞서 봤을 때 자, 여기서의 가격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해주고 올라왔는데 자, 저항이라고 했으면은 해당 가격대를 바로 저항을 받고 이런 식으로 내려와 줘야 된다는 겁니다. 가격대를 여기는 이 기준선을 근처로 해가지고 캔들의 종가 값이 계속 이 기준선 값을 훼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이 해당 기준선을 사용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 지속적으로 지지나 저항으로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요거는 사용을 안 한다는 거죠. 이렇게 X 이런 건 아닌 거고 지지나 저항이 뚜렷한 움직임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요거는 가격이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만약에 여기로 왔다 그러면은 여기서 매도로 대응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깔끔하게 정의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돌파라고 말하는 것은 꼬리로 움직인 게 아니라 몸통으로 돌파가 안 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지나 저항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흔적은 뭐냐면은 캔들의 꼬리가 길게 나타났다. 이 가격대를 누군가는 돌파하려는 시도를 매우 열심히 많이 한 건데 5분봉 동안에 이런 긴 꼬리를 만들고 다시 이렇게 종가가 밑에서 끝났다라는 것은 누군가는 이 가격대가 돌파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움직임은 누가 만드느냐? 개인이 만드느냐? 돈 많은 세력들이 해당 가격대를 지키고 싶은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캔들 상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나와줬던 거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지를 강하게 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봉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캔들이 몸통이 이미 밑에까지 내려왔다가 그러면은 아래 꼬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누군가는 굉장히 강한 매수세로 이 가격대를 들어 올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당 가격이 무너지지 않게끔 의도한 어떤 움직임을 확인을 하시고 이거를 대응을 할 때는 여기서 매도 주문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그림자를 만들고 종가상으로 밑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그때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때는 좀 사실 두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겠죠. 무너지고 지금 결과적으로 올라왔지만 여기서 이 리스크를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캔들의 종가상으로 무너졌는데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다시 재돌파를 한 거잖아요. 이때 대응 방법은 자, 손절을 전 저점에다가 걸고 여기서 뭐 시장가로 진입을 하든 지정가로 진입을 하든 간에 여기서 진입을 했다면 손절을 걸고 다음 목표값인 기준선까지 홀딩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스캘핑도 가능하다. 피봇 기준선을 이용한다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격대가 종가상으로 위아래로 많이 흔들고 있는 움직임이 나왔다면은 해당 가격대는 박스를 보고 여기는 버리는 겁니다. 대응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저항을 받아주는 모습이 나왔다. 그것은 세력의 의도가 있는 어떤 움직임이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에 오게 된다면은 추가 대응도 가능한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지나 저항을 활용을 해서 피봇 기준선을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자, 첫 번째 지지와 저항으로 활용 가능. 두 번째는 돌파 매매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이 피봇 기준선을 보면은 이 변폭이 이 폭이 어떤 날은 이런 식으로 좁은데 어떤 날은 이런 식으로 넓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전날의 움직임이 작다면 다음날 움직임이 당연히 작아지겠죠. 그 뜻은 뭐냐면은 지금 이 피봇 기준선이 그려진 이 박스를 기준으로 전날을 보게 되면은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횡보를 했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작은 박스 형태의 피봇 선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자,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전날, 이날은 굉장히 박스가 큰데 전날의 움직임이 굉장히 크죠. 변동성이 나오면서 추세가 나오면서 원웨이의 흐름이 나는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고가와 저가의 값이 벌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걸 의미를 하고 당연히 피봇선도 굉장히 멀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가격의 움직임의 원리를 보게 되면은 자, 항상 가격이 이런 식으로 추세를 이루면서 발산이 발생이 됐다면 그 다음 어떻게 움직이냐,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삼각형의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 지그재그의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 사각형의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지만 강한 변동성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수렴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추세를 다시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 준다는 거죠. 결국에는 큰 발산이 있었다면은 가격의 수렴 구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격의 수렴 구간이 형태는 뭐 삼각형, 박스권, 불규칙 파동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격이 위든 아래도 움직여주는 그 변폭의 폭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앞에서의 전날에 큰 움직임이 있었다면은 당일에는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돌파 매매로 활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피봇의 변폭이 적어야 된다라는 거죠. 돌파 매매로서의 활용이 가능한 날을 따지고 보자면은 이런 변폭이 적은 날, 그 다음에 이날도 변폭이 작죠. 자, 변폭이 작은 날 이런 식으로, 자, 이날도 그렇고 보면은 변폭이 작다라는 것은 전날의 움직임이 수렴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 수렴이 그 다음날 바로
돌파가 일어나면서 나스탄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돌파 매매로서의 그 피봇선을 활용한다 그러면은 2차 저항선이 되는 이 가격대를 넘어설 때, 이때 종가로 돌파가 되면은 전저점으로 여기다가 손절을 잡고 여기서 진입을 한 다음에 최소 목표값을 1대1이나 두 계약을 진입한다 그러면은 20.50포인트니까 대략 한 80틱 정도 되겠죠. 그래서 1차 목표값을 80틱으로 잡고 나머지 값은 이제 홀딩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파 매매를 진입을 하고 익절 포인트는 손절 대비 1대1 값 혹은 2대1 값으로 설정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성공을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그 전날에 여기서 횡보를 해주면서 피봇 2차 저항선을 돌파를 했죠. 자, 그랬을 때 진입을 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전저점이 굉장히 머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 금액이 예를 들어서 1회 매매했을 때 40만 원이다. 그러면은 나스닥 40만 원이면은 한 80틱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20포인트를 손절을 잡고 20포인트 홀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대1로 계속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굉장히 높은 확률로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까도 맨 처음에 설명했지만 이 피봇이라는 것은 돈 많은 기관에서 다 같이 보고 있는 선이기 때문에 만약 기관들이 의도가 있었다면은 해당 2차 저항선까지도 돌파하는 어떤 움직임으로 다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고 투심이 몰릴 수가 있다는 거죠. 돌파 매매로 활용을 한다 하면은 일단은 피봇의 변폭이 작아야 된다. 이 나스닥으로 기존에 봤을 때 한 1% 정도의 전날의 움직임 폭이었다면은 다음날 2차 저항선이 돌파가 됐을 때 충분히 그 방향대로 매수면은 매수로, 2차 지지선이 돌파됐다 그러면은 매도로 대응을 해볼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매수로 대응을 했는데 손절이 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여기는 손절이 난 거고, 그 뒤에 다시 돌파를 했어요. 재돌파를 했다 그러면은 전저점 손절 잡고 22.75 포인트, 그러면 약 90틱, 진입 후 손절 90틱, 익절 90틱 잡으면은 또 익절이 됐죠 여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보자면은 피봇은 첫 번째로 지지와 저항으로 활용이 가능한 기술적 분석 지표이다. 두 번째는 전날의 가격 움직임이 작다면은 피봇의 다음날 피봇 지지 저항선의 변폭이 작아질 것이고, 지지 저항선의 변폭이 작다면은 충분히 2차 저항선 지지선이 돌파가 됐을 때 돌파 매매로 매매해볼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돌파 매매를 새벽엔 이런 식으로 계속 지켜볼 수가 없으니까 변폭이 작다면은 자기 전에 MIT를 걸어두고서 자동 손절을 걸어버리면은 올라가주면은 이제 내가 자고 일어났을 때 수익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